자,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이 나라 재정 국가 채무와 관련된 심각한 발언이 나와서 그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대통령이 이런 얘기 했습니다. 나라 재정 전략 간담회에 참석해서 국가 재정이 너무 취약해서 씨 뿌릴 씨앗조차도 부족한 상황이다 이러면서 옆집에서 좀 빌려와 씨 뿌려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국가 재정이 좀 부족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옆집이 어디 뭔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차원에서 해석을 하세요? 자, 옆집이라고 하면 뭐 여러 군데가 있을 수 있겠죠. 이웃 나라일 수도 있고. 이웃 나라요? 중국, 옆집이니까 일본이요? 예. 중국에서도 빌릴 수 있겠고 뭐 일본도 현금이 많아요. 달러도 많이 갖고 있고. 그렇지만 우선 생각나는 게 한국은행입니다. 한국은행에서 정부가 한국은행에서 단기 차입을 해와요. 예. 이게 7월 한 달에만 25조 3, 4천억 원을 빌려왔대요. 예. 그래서 잔고가 2천억 원밖에 안 남았대요. 이거 역대의 가장 적은 액수입니다. 이게 뭐라고 부르느냐? 개인만 마통을 쓰는 게 아니에요. 마통 아시죠? 마이너스 통장. 네. 정부도 한국은행에서 마통을 씁니다. 그 액수가 누적액이 114조 원. 이거 역대 최대치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시로 또 빌리고 갖다 넣고 그래요. 네네. 근데 중요한 건 마통을 막 땡겨 쓰면 됩니까? 그거 다 이자 내야 되는 돈이라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그 이름이 저거잖아요. 나라 재정 절약 간담회. 네네. 자, 절약한다고 하면서 기재부가 뭐라고 보고했느냐? 27조 원을 그 지출을 구조조정할 수 있다. 쉽게 말해서 정부 지출을 좀 27조 원 정도 줄일 수 있다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이 뭐라 그랬느냐면 정부기관이 공공기관이 너무 많다. 무슨 위원회 뭐 해가지고 320개가 넘더라. 이거 좀 줄여야겠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게 말 그대로 좀 그 효율적으로 줄이면 좋겠는데 어떤 걸 내포하고 있냐면 윤석열 정권 때 알박기 된 뭐 알박기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임기대로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쪽에서 볼 때는 알박기죠. 이 사람들을 싹 몰아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지출 구조 조정하기 위해서 공공기관을 정리하는 거예요. 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게 지금 한국은행 마통이 역대 최고치로 올라갔다니까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씨 뿌릴 밭은 많은데 씨가 부족하다. 씨앗이 부족하다. 종자가 없다 그랬어요. 예. 자, 여기서 저는 유명한 다산 정약용 선생이 편찬하신 책이 있어요. 네. 이담 속찬. 이게 그때까지 정약용 선생이 모으신 우리나라의 각종 좋은 속담을 모은 책이라고 합니다. 네. 이담 속찬. 여기에 나오는 말이 있어요. 농부는 굶어 죽을지언정 종자, 벽씨, 씨앗을 먹지 않고 그걸 백에서 한번 베고 죽는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씨앗을 이거 밥 해 먹으면 돼요. 굶어 죽는 것보다는 그 씨앗을 벽씨를 가지고 밥을 해 먹으면 살잖아요. 일단 며칠이라도. 그런데 농부의 정신은 뭐냐? 이걸로 밥을 해 먹으면 며칠 못 견디는 데다가 보릿고개를 못 넘기고 그럼 내년에는 뭘로 농사를 짓느냐. 네. 그래서 끝끝내 그 벽씨를 베고 죽는다. 하필 왜 이 씨앗 얘기를 하죠? 그리고 뿌릴 밭이 많다고요? 그런 말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 씨앗을 뿌리면 가을에 한가마니로 수확을 한다 그랬어요. 예. 맞죠. 정상적인 씨앗이면. 그런데 지금 이재명 정권이 하려고 하는 그 밭과 씨앗이 뭡니까? 대개 지금 기본소득이니 뭐 또 한 번 더 주겠다고 하는 지금 소비 쿠폰이니 네. 뭐 1차 소비 쿠폰 14조 원 가량 들었어요. 네. 또 주려면 그 정도 들겠죠? 거기에 9월에 또 10만 원씩 또 주잖아요. 네. 플러스 알파. 그것만 해도 그냥 한 30조 원이 훌쩍 넘지 않을까요? 저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빌려와서라도 씨앗을 뿌려야 한다. 자, 빌려온다. 국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국채 발행. 예. 그러니까 국채가 뭐냐면 이게 말은 뭐 그럴싸한데 이게 대한민국 국채라는 거는 나중에 다 갚아야 될 빚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국채를 막 발행한다고 이게 다 돈이 되나요? 아니에요. 국채가 쌓이고 쌓이면 지금 올해 연말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 2배 이상 늘어난 국가 부채가 1,300조 원을 돌파하게 돼 있어요.
지금 현재 49%를 넘었어요. 예. 연말까지 아직도 많이 남았습니다. 넉 달 남았잖아요. 그 기간에 뭐 돈 더 뿌리면은 그 정말 마지노선이라고 불리우던 50% 이거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또 뭐라 그래요? 아니 야당이나 뭐 재정 건전론자들이 그 살림을 하려면 씨앗을 뿌려야 되는데 그걸 탓한다. 네. 그러면서 그걸 오히려 나무라잖아요. 그거 지금 빌려 와서라도 씨앗을 뿌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 씨앗이 이재명의 말대로 과연 가을에 한가마니로 돌아올 그런 씨앗들인가? 그냥 뿌리는 거 아닌가요? 이번에도 소비 쿠폰 그 1차 소비 쿠폰 뿌렸는데 그게 하루 만에 그 주식 양도세 논란 그 보도 나와서 블랙 프라이데이에 다 날아갔다잖아요. 예. 자, 이거를 과연 그게 농부들이 심어서 알곡이 돼가지고 가을에 수확할 한가마니의 쌀에 비유한다? 저는 전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씨앗 논쟁을 들고 왔는데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약용 선생이 말한 그 농부의 정신, 굶어 죽을지언정 종자를 베고 죽는다. 그 종자 베는 정도가 아니라 그거 당장 밥해 먹은 지 오래고요. 옆집에서도 빌려오고 필요하다면 어디서든지 끌어오고 그거 안 되면 이제 국채를 발행하겠다는데 국채를 자꾸 발행하면 재정 건전성만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외평채라 그래서 우리나라가 외국에서 국제금리에 따라 자금을 조달해 와야 되는데 그게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바로 뭐가 오는지 아세요? 국가 신인도가 떨어져요. 재정 등급이 국가 신용 등급이 떨어진다고요. 이거 한두 단계 떨어지면 정말 난리 납니다. 한국이 국제적으로 이제 못 믿을 나라가 돼가지고요. 예. 돈을 안 빌려줘요. 아. 빚을 마구 낼 수가 없다니까요. 그거 상고에서도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요새는 중학생들도 알더라고요. 그런 상식적인 것을 다 무시하고 대통령이 씨앗에 빗대면서 돈을 지금 막 빌려오자. 국채 찍어내도 양해해달라. 지금 어제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예. 자, 돈을 다른 곳에서 빌려오든 국채를 발행하든 이제 국가 채무가 장기간 이 채무의 국가 채무 이자도 이제 어마어마해지는데 국가 채무에 따른 부작용이 심해질 텐데 지금은 대략 한 국가 채무 1,300조 정도 된다고 그러죠? 근데 이제 지금 오늘 신문방송 보니까 예. 돌파가 확실해요. 얼마지? 1,300조 원을 넘어선다. 1,100조를 넘어선다. 그러면 이제 뭐 이재명 정부 때 가면 1,500조, 1,600조 되나요? 아니 뭐 지금 예단할 수는 없지만 예. 지금 뿌리겠다는 그 돈의 그 속도와 예. 쓸 데가 너무 많잖아요. 지금 한미 정상회담에 들고 가야 될 돈보따리가 제가 아무리 적게 잡아도 6, 70조 원은 들고 가야 돼요. 트럼프가 오케이 하고 일어나서 악수 청하려면 저는 그 돈 약속을 해야 된다고 봐요. 지금 한미 정상회담까지 물리적으로 13일 남았는데 13일이 별로 좋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미국에서는 길고 긴 13일이다. 참으로 험난한 13일이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열심히 양국에서 한미 양국의 당국자들이 모여 앉아서 뭐 전화를 하든지 좀 주미 대사관, 주한 대사관을 통해서 조율을 하는 모양이에요. 예. 얼마로 이 돈을 지금 맞춰야 되느냐. 지금 이게 근데 미국이 달라는 건 지금 태산이고 우리는 되도록 지금 안 주고 해결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 백악관 정상회담은요. 공식 정상회담은 별거 아니에요. 그건 여러 사람이 있어서 그렇게 함부로 못 해요. 그런데 트럼프는 꼭 그거 끝나고 대통령만 쏙 빼다가 그 라마포사 때도 그랬고 남아공 젤렌스키 때도 그랬고 딱 예. 가운데다 앉힙니다. 트럼프가 마주 앉고 벤스가 옆에 앉아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이 꽉 면접 보듯이 앉은 다음에 미국 취재진들이 둘러싸가지고 생중계를 해요. 예. 1시간 넘게. 그러면서 거기서 압박 보듯이 막 요구를 합니다. 그건 대본에 없는 요구를 할 거예요. 근데 이재명은 누구의 도움밖에 못 받으냐? 통역의 도움밖에 못 받아요. 대본도 없어요. NG도 없고 NG 나면은 뭐 다시 찍자고도 못해요. 리얼리티 쇼라니까요. 생중계. 그건 달인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뭐 구윤철이니 김정관이니 뭐 누가 김용범이니 누가 따라갈지는 모르는데 도와줄 분위기가 아니에요. 저 뒷자리에 앉아서 그냥 어쩌나 실수하면 안 되는데 이러고만 있을 거예요. 그게 지금 가장 두려운 자리입니다. 거기서 뭐 더블로 하시죠. 1,000억 달러 오케이 뭐 이런 데도 써가지고 뭐 10 빌리언 노 할 수 있습니까? 노 하면 밖에 업무 오찬 대기하고 있던 젤렌스키 때 그랬잖아요. 야 오찬 안 해. 다 돌려보내.
그런 참사 안 당한다는 보장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예. 이게 한미 정상회담 오죽 지금 답답하면 김정관이 아마 코치를 한 모양이에요. 네. 산업부 장관. 네. 미국 가기 전에 일본 들렀죠? 네. 경제 재생상 만나서 과외 받고 갔잖아요. 그랬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정상을 한국 역대 누구도 만난 적은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한미 정상회담 직전에 만나고 간다? 이재명이 이 과외 받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이시바 시게루가 네. 내가 좀 트럼프를 좀 알아. 네. 트럼프 이제 그 사람은 진짜 갈참이에요. 한 2주도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갈참한테 과외 받으러 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뭐 이시바 시게루가 얘기해 준들 트럼프가 이시바 시게루 다루는 방법하고 예. 그 한국 다루는 방법이 같겠습니까? 예. 그 과외 백날 받아봐야 도움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이 국가 채무 문제를 이야기한 김에 국가 재정 문제를 이야기하면 이 마지막 이 질문을 국가 재정 이제 국가가 아니죠. 국정기획위원회에 지금 뭐 한 123대 국정 과제에서도 일단 확인된 것만 210조 정도가 추가로 될 거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줄여잡아서 예, 줄여잡아서요. 5년간.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제 필수 불가결하게 쓸 재정이 있을 수 있겠죠. 미래를 위해서 투자할. 그게 잘 쓰여지면 뭐 그게 빚이 조금 는다 하더라도 잘 쓰여지면 그게 다시 투자가 제대로 되면 다시 이제 국가 경제 발전이 되니까 문제는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국가 재정이 부족하다면서 돈을 상당히 땡겨 쓴다. 국가 뭐 그게 국채 발행이든 아니면 다른 국가를 통해서 빌려오든 주로는 이제 한국은행을 통해서 국채 발행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게 어떻게 쓰여지느냐가 문제일 텐데 아까 소비 쿠폰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내년 선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지역화폐도 국가가 나 지방자치제가 재정을 의무화하도록 지금 의무 배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화폐 문제든지 재생에너지 에너지 관련된 분야도 예산을 상당히 투입하겠다 이런 상황인데 선거 앞두고 이 지금 돈 좀 부족하다. 근데 쓸 때는 많아서 쓰겠다 이런 입장인데 어떻게 쓰여질 거라고 봅니까? 자 보세요. 네. 서울시가 그나마 사정이 제일 나아서 예. 중앙정부가 80% 대주고 서울시가 한 20% 됐습니다. 예. 서울이 제일 뭐 대한민국은 서울이잖아요. 네. 수도 서울에서 도 20%를 서울시 재정으로 충당하는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구별로 나눠놓고 보면요, 강북에 있는 구들, 도봉, 은평, 강북 10% 정도 내라 그러는데도 마련을 못 해가지고 쩔쩔맸어요. 예. 그러니까 15만 원 주는데 한 10%면은 15,000원 1인당 부담해달라는 것도 돈을 못 낸다고요. 이 재정 자립도가 워낙 열악해서 예. 그 10만 원 또 뿌리는데 그것도 제가 듣기에는 그 노원구청, 도봉구청, 뭐 은평구청 뭐 이런 사례가 이미 보도가 된 바 있는데 다른데 정말 써야 될 돈 끌어다가 이번에 소비 쿠폰 줬대요. 근데 또 10만 원을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방선거용으로 또 뿌린다? 15만 원을? 돈이 어디서 납니까?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100% 대줘야 돼요. 그런데 일단 지방선거 이겨야 되니까 아마 무리를 해서 또 뿌릴 겁니다. 저도 15만 원 받았어요. 그거 뭐 안 받아서 저는 좀 의연하게 받아가지고 기부하고 싶었는데 그 집사람이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동네 그 된다는 그 영세 상공업자들 소상공인들의 식당에서 식사하는 데 썼습니다. 네. 자, 무슨 돈으로 이걸 도대체 내년 지방선거용으로 돈 뿌리기를 할 건가? 자, 국채밖에 방법이 없어요. 한국은행 차입금 땡겨오는데 내가 말씀드렸죠. 잔고가 대한민국의 한국은행 정부 차입금 잔고가 2천억 원. 이게 많은 것 같죠? 이거 그냥 반나절거리입니다. 한 방에 끝나요. 25조 원을 넘게 그 7월 달에만 땡겨 썼대요. 아, 마통 여러분 썼다가 파산하는 경우 안 보셨어요? 그 마이너스 통장 좋다고 마이너스 통장 누르기만 하면 막 돈 주니까 그 나중에 이자가 엄청납니다. 그 20, 30대 젊은이들 마통 잘못 썼다가 평생 신용불량자 되는 예를 숱하게 보지 않습니까? 세상에 나는 기자 생활 36년 넘게 하면서요.
정부가 마통 쓰다가 잘못하면 파산하게 생겼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봅니다. 지금 이런 지경에 선거용 이 헬리콥터 살포, 현금 살포 이거 너무 좋아하시면 안 돼요. 사실 돈 주니까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건 진리일 거예요. 그 좌파들이 거기에 되게 꽂혀 있어요. 야, 돈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그거 네가 갚냐? 네가 갚는 거 아니야. 근데 이제 그 말이 숨겨져 있죠. 네 아들이나 네 손자가 갚을 수 있는데 아, 너 죽고 난 뒤에 일을 왜 네가 걱정하고 그래? 지금 이런 식이라고요, 지금. 좀 우리가 걱정할 거 대한민국 100년 되게 100년 되게 하지 말고 지금 내일 모레 지금 광화문에서 수백억 원 들여서 대관식 한다잖아요. 저는 그 대관식 지금이라도 취소하고 예. 어차피 야당에서 안 나간다는 반쪽 전략 반쪽 대관식 됐는데 네. 그런 거 좀 하지 말고요. 예. 거기 무대 설치비만 수십억 원 든대요. 예. 아, 그런 거 가지고 지금 그 경로당에 지금 에어컨 고장난 것도 좀 고쳐드리고 진짜 선별적으로 어려운 분들한테 드리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렇죠. 요양병원에 사실은 지금 대상이 안 되는 병원도 진짜 쓸 돈은 많이 있죠, 제대로. 근데 쓸데없는 데다 다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이죠. 수백억 들입니까? 제주도 수백억 들고 있다는 소식은 들었는데 무대 설치하고 조명하는데 아니, 수십억이 든다더라고요.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가 한 얘기니까 네. 저는 그 얘기를 인용합니다. 제가 계산해 본 건 아니에요. 근데 네. 이 행사가 10,000명이 넘게 참석하고 해외에서도 오시고 그분들 여빈이 뭐니 다 대드려야 돼요. 그러겠네요. 네. 회식도 하겠죠. 오전에 행사하고 또 오후에 저녁에 그냥 광화문 일대에서 난리가 난다는데 그런 행사 보통 한번 하면 세 자릿수 억은 몰라도요. 저는 두 자릿수 억은 당연히 들 것이다. 지금 우리가 지금 하도 조조 단위에 익숙해가지고 예. 뭐 돈 200억은 돈도 아닌 것처럼 이 정부는 지금 자꾸 그러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5년간 210조 원 줄인 거예요. 저는 실제로 쓰다 보면 400~500조 원은 그냥 들어갈 것이다. 그 돈이 어디 있습니까? 예. 자, 다른 주제를 먼저 좀 하려고 그랬는데 마침 8.15 국민 임명식 문제가 나왔으니까 그 문제 먼저 좀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죠. 자, 대관식 이야기도 좀 해주셨는데 이명박 대통령에 이어서 박근혜 대통령도 불참의 뜻을 확인을 했습니다. 유영하 변호사가 불참하겠다 그렇게 통보를 했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죠. 뭐 야당에서는 이미 그 전에 불참 통보를 밝혔고 김옥순 이순자 여사도 참석하지 않는다. 전직 여러 국가 원로들도 일부는 참석하지 않겠다. 막 이런 것들이 계속 알려지고 있는데 어떤 차원에서 일단 해석을 합니까? 대관식이라는 건 1804년에 나폴레옹이 했던 대관식이 인류 역사상 가장 독특한 대관식이었습니다. 예. 나폴레옹은 코르시카의 한 그 젊은이였고 예. 우리로 말하면 섬 출신이에요. 예. 천대 받았죠. 나폴레옹 전기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런데 일약 프랑스 황제가 됩니다. 그래서 대관식을 노트르담 대성당에서 했잖아요. 그러면 보통 그때까지의 모든 그 유럽의 황제 왕들은 그 이제 러시아는 러시아 정교회 대주교로부터 나머지는 카톨릭은 바티칸의 그 교황의 어떤 그 대리인인 주교 이런 사람들에게 무릎을 꿇고 관을 받잖아요. 예. 그게 이제 신으로부터 내가 왕권 신수설이라 그래서 그 관을 하늘이 주는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나폴레옹의 그 대관식으로 돼 있는 그 유명한 그림이 루브르 박물관에 걸려 있죠. 뭐 인터넷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나폴레옹만은 그 손을 관을 들어서 자기 머리에 씌웁니다. 그리고 무릎도 꿇지 않아요. 그냥 서서 자기 머리에 씌웁니다. 그리고 대주교는 저 뒤에 있어요. 이 상징적인 장면. 자, 8월 15일 날 왜 대관식을 하죠? 대관식은 물론 뭐 언론의 표현이지만 관을 쓰는 건 아니지 않느냐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국민들에게 임명장을 받는다. 자, 그 국민들도 다 정해져 있더라고요. 이국종 교수가 거기 들어있고 박항서 감독도 들어있다고 그러고 이분들이 왜 참석을 하는지는 저는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만 그분들이 국민 대표인가요? 비상계엄 때 뭐 군인들을 막아섰다는 부부도 초청받았고 뭐 쭉 있잖아요. 네. 아니 근데 8월
15일 날 광복 80주년에 꼭 그걸 해야 되는가? 그것도 광화문 광장에서. 자 보세요. 아니 분명히 6월 4일 날 국회에서 취임식 하지 않았나요? 아니 근데 무슨 취임식을 두 번째 합니까? 그러면 임기가 8월 15일 날부터 시작하나요? 국민들이 왜 임명장을 줍니까? 그 임명장은 뭐죠? 그 임명장은 뭐냐고요 도대체. 내가 이해를 못하겠어. 그러니까 그 임명장부터 다시 시작합니까? 임명장 받고 보통 임기를 시작하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 임명장이래요. 그러니까 아마 광복 80주년에 내가 이 취임식을 정식으로 했다. 이거를 좀 역사적으로 남기고 싶은 본인의 생각인지 또 아부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심으로써 자손만대의 길이 남을 위대한 대통령이 되십시오라고 한 거를 오케이 한 건지 그 진실은 그 둘 사이 어디쯤에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근데 돈이 들어요. 이거 다 자원봉사들이 와서 하는 거 아니라고요. 좀 험불하게 그 국민들과 함께 빗속을 걸어와서 뭐 우비 입고 와서 광화문 광장 앞에서 만세삼창하고 하면 안 되나요? 하려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근데 왜 이런 식으로 꼭 그 합니까? 거기다가 조국, 윤미향 이런 사람들 사면하는 바람에 지금 야당은 근데 이제 야당 분류법이 또 생겼잖아요. 조국 당도 야당이라면서요. 그럼 그 야당은 참석한다 그러고 국민의힘 압수수색 당한 국민의힘하고 개혁신당은 진짜 야당인가요? 이 사람들은 무슨 야당인가요? 이재명에 반대하는 야당이 따로 있고 이재명 그러니까 집권당은 아닌데 이재명과 같이 하는 야당. 사전을 바꿔 써야 될 판이에요 지금. 야당의 개념도 지금 모호해졌다. 그럼 왜 이런 걸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상식적인 물음을 제기합니다. 지금 이 나라 형편이 평안하고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그런 거 워낙 급히 그냥 임명장만 받고 시작했으니까 아니 임명장만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때 다 할 거 다 했어요. 예. 그런데 전직 대통령들을 비롯해서 자 민주노총도 안 온다 그럽니다. 그렇죠. 이유는 뭐 다른 거죠? 다른 이유이긴 하죠. 노란봉투법 빨리 왜 통과 안 시켜? 이래가지고 자기네들 노동자 대회 한다고 그 양경수는 딴 데서 집회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모양이 여러 가지로 이상한 거예요. 자 이런 그 국민 임명식을 통해서 제2의 임명장을 받으면 자 임명장이 두 개인 중앙선관위가 발행한 임명장과 국민들의 임명장을 두 개 갖고 있는 전무후무한 대통령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 그런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얘기가 생각이 나네요. 내일 국민 임명식이라는 그 퍼포먼스에 80명의 국민 대표단을 선정을 행안부에서 했고 그 80명의 국민 대표단이 이재명한테 임명장을 주는 거꾸로 또 주는 그런 이제 퍼포먼스를 한다는 것인데 이 중에 이재명 그 국민 대표 중에 장갑차를 막은 부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뭐 예. 그때 근데 이게 지금 그 당시에도 그 후에도 확인이 됐지만 사실은 그게 군 장갑차 흔히 말하는 장갑차가 아니고 아니죠. 군 차량이 장갑차라는 건 예. 탱크처럼 생긴 바퀴 달린 그렇죠. 그게 명백히 장갑차고 장갑차가 아니에요. 그냥 예. 군 이동 차량입니다. 예. 무전기 달린 그런 거였고 그거를 그때 무슨 부부 둘이서 그 앞을 막아섰다 그래가지고 그게 또 외신에 찍혀서 나가니까 그걸 지금 이재명 정권에서는 어마어마하게 뉴스의 인물로 본 모양이에요. 그래서 장갑차 막은 부부 이런 식으로 막 언론에서 보도를 했어요. 사실관계가 아니죠. 장갑차가 동원된 적이 없어요. 네. 그래 이게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정부에 이제 공식 아마 보도 자료가 있을 텐데 그 보도 자료에서 그 용어를 썼다면 그렇게 보입니다. 거의 모든 언론에서 그렇게 지금 장갑차 계엄 당시 장갑차를 막은 부부 이렇게 했네요. 국민 대표 80일에는 계엄 당시 장갑차를 막은 부부 이렇게 요 정부 자료로 나온 걸로 보이는데 언론에 그대로 썼기 때문에 그러면 뭐 1989년 천안문 사태 때 있었잖아요. 그때는 장갑차 정도가 아니라 캐터필러가 달린 탱크를 막은 거고요. 네, 그래서 그 젊은이가 일종의 이렇게 상징 조작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저 장갑차라는 표현은 네. 저걸 떠올리고 싶은 거죠. 5.16
그 오히려 군사 정변 때의 네. 그 시청 앞에는 실제 그때 장갑차가 나타났습니다. 그거 그다음에 12.12 때의 전두환 그 신군부에 의한 쿠데타 때의 장갑차. 그때는 장갑차들이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떠올리고 싶은 거예요. 아. 그거를 이 10월에 그 있었던 작년 10월에 있었던 그 계엄과 네. 이거를 등치시키고 싶은 거예요. 5.16의 장갑차, 12.12의 장갑차 똑같다. 전두환, 박정희, 전두환, 윤석열은 같은 그 내란을 한 거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비상계엄이 그 위헌 위법하다고 해서 헌법재판소에 의해 탄핵이 됐고 네. 파면이 됐고 그 다음에는 내란 혐의,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내란 특검이 외환죄까지 추가하려고 지금 하는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구속 기소를 하면서 이제 기소를 해서 재판이 열려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저는 그게 혐의가 맞다 아니다라는 거는 이제 그 재판부가 1심에 이제 선고가 나올 것이고 또 항소를 해서 2심, 3심까지 갈 거 아닙니까? 그런 그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무죄 추정을 하는 게 맞잖아요. 저는 그게 죄가 있다 없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이게 장갑차라고 하면 장갑차를 막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군용 차량이었는데. 군용 차량인데 그냥 장갑차라고 하고 싶은 거예요. 네. 우리가 좀 분명히 아무리 그 이런 어떤 것을 한쪽으로 강조하고 싶다 하더라도 팩트는 팩트대로 얘기를 해야죠. 탱크도 아니었고 우리 군에서 말하는 장갑차 기관총이 위에 달려야 돼요. 그게 장갑차입니다. 그런 차량은 안 나왔었어요, 여러분. 그건 분명히 우리가 좀 얘기를 지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장면까지 살펴봤고요. 자, 청담동 술자리 의혹 사건과 김의겸 문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법원에서 딱 확정을 해줬습니다. 김의겸 전 의원, 강진구 전 더탐사 대표인가요? 지금은 그때 당시에는 기자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한 7명에게 한동훈 관련 손해배상 재판을 했었죠. 손해배상 하라고 그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한동훈한테 8천만 원을 손해배상해라. 그래서 재판부가 청담동 술자리 의혹 사건은 허위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앤장 변호사, 이런 사람 이세창 씨 참석했다고 하는 청담동 술자리 의혹 자체가 허위다. 그래서 너희들은 손해배상해야 된다. 이런 이제 판결했잖아요.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지금 원래 이제 한동훈 전 대표는 10억 원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예. 이 판결은 일부 승소 8천만 원이 인정됐어요. 예. 그 중에서 김의겸 씨가 7천. 그 남자친구 그 허위 통화를 한 거로 드러난 그 첼리스트의 남자친구. 예. 이 사람은 1,000만 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부 승소인데 사실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이걸 10억 원을 다 받으려고 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 10억 원대 소송을 내려면 인지값도 꽤 듭니다. 인지대가. 어쨌든 승소를 일부 했다. 그러니까 김의겸이 잘못했다는 판결을 한 거잖아요. 예. 7천만 원을 내는 게 중요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김의겸은 이걸 대법원까지 당연히 갖고 가겠죠. 예. 계속 무죄라고 주장하고 있으니까 사실상 김의겸이 그 폭로를 한 국회 상임위원회의 발언은 면책 특권을 인정받아서 그 부분은 무죄가 됐어요. 만약에 그 부분까지도 인정이 됐더라면 억대를 넘었을 건데 그건 이제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이다. 그런데 김의겸은 그걸 주장해서 빠져나가려고 했죠. 네. 계속해서 내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발행한 거 아니냐, 발언한 거 아니냐.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판결은 그 부분을 무죄로 하니까 10억 원에서 확 줄어서 7천만 원은 인정이 된 거예요. 어쨌든 죄가 인정이 됐기 때문에 판정승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로서는. 자, 문제는 김의겸 씨는 참 문제가 많은 사람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재명 정권에서 차관급의 새만금 관리청장에 임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아주 차관으로서의 대우를 즐기고 있겠죠. 저 사람이 이제 군산과
경북 칠곡이 고향이라고 그때그때 주장이 달라져요. 태어난 곳은 칠곡인데 그 교사인 어머니를 따라서 칠곡에서 다니다가 군산으로 와가지고 군산 제1고등학교를 졸업을 했기 때문에 또 군산이라고 또 어떨 때는 그랬다가 정치적으로는 또 군산에서 출마하려다가 접었죠. 네. 그런 그 공천을 못 받았죠. 네, 뭐 그러니까 공천을 이 논란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그 원래 김의겸 씨의 유명한 별명 흑석거사 아닙니까? 즉석동 재테크요. 네, 좀 그 30억 원 넘게 벌었어요. 네. 그때 참 기가 막힌 게 저희 또래입니다, 사실은 나이로 보면. 네. 그래서 아주 기가 막혀서 제가 야 저런 방법이 있었네. 그때 이제 다시 한번 요약을 해드릴게요. 네. 저 김의겸의 그 고등학교 후배가 한 몇 달 뒤면은 이제 그 옷을 벗어야 하는 은행 간부였어요. 네. 그 사람에게 얘기를 해서 10억 원의 특혜 대출을 받습니다. 잘 안 해주죠. 그런데 이제 김의겸이 의원 국회의원이고 선배고 하니까 총대 한번 맨 거예요. 까짓 거 문제 되더라도 나는 곧 나가는데 10억 원을 턱 대출을 해줬네. 근데 그걸로도 모자란 거예요. 흑석동의 그 정보를 미리 알았던 상가를 사기에는. 그래가지고 이제 기가 막힌 또 재테크를 하잖아요. 자녀들도 다 내보내서 니들은 당분간 알아서들 살아. 그러면 기숙사에도 가서 살고 방 얻어서 살고. 그럼 자기 두 부부는 어디서 살아? 자기 집 전세금도 뺐잖아요. 네.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청와대 관사로 들어가요. 네. 거기 돈을 한 푼도 안 내잖아요. 네. 네. 그런데 원래 이 법적으로 청와대 관사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야. 자격이 있죠. 규제 이게 기준이 있죠. 있죠.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청와대 근무 해보셨으니까. 그런데 그 기준에 안 되는데 그냥 편법으로 들어가서 살았어요. 공짜로. 네. 그 돈까지 뽑아다가 10억 원하고 합쳐서 자녀들도 내보내고 그 돈을 거기 흑석동 상가에다 투자해가지고 몇 달 만에 개발 이제 되면서 급상승해가지고 차익을 30억 원. 그때 봤는데 뭐 이것 떼고 저것 떼고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김의겸 씨? 이거 다 문제가 되면 이 기부하겠다. 기부했다는 소리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예. 나중에 이제 출마하려고 기부하겠다고 말만 그랬는데 그런 보도가 흔히 그렇듯이 나중에 흐지부지 돼요. 네. 그랬는데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전북 군산 출마하려다가 가장 먼저 내려가서 뭐 현수막도 걸고 그랬는데 아시다시피 경선에서 탈락하잖아요. 그랬죠. 그래서 머쓱해졌는데 그러고 이제 한동안 쉬었는데 이번에 새만금 관리청장 새만금이 군산하고 이 전라북도 김제, 부안 부안이요. 김제를 연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산이 또 중심이에요. 네. 군산 연고지라고 해서 저 사람 또 새만금 청장 지금 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까? 아니 재판 중인 사람을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한마디로 이재명 정부 이번에도 보니까 전교조 출신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민변 출신 민변 여성위원장은 벌써 두 번째 여성 가족부 장관을 배출했더라고요. 강선우 자리. 사법연수원 동기들 이번에 또 3명인가 2명 또 발탁하고 예. 사시 18기는 네. 그냥 이재명하고 그때 밥만 같이 먹어도 지금 다 등용되는 분위기 같아요. 네. 금융감독원장도 됐고 국가교육위원장도 됐고 그랬죠 이번에. 그러니까 이재명 씨하고 친했던 이재명 대통령하고 친했던 사람들은 다 지금 18기. 그러니까 18기 중에 그 어디 한 자리 못 차지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언제 그 바보 되는 거예요? 거기 그 톡방에서 바보 소리 듣는 거죠. 너 그때 좀 잘해주라 그랬더니 그때 잘난 척하고 뭐 왕따 시키더니 꼴 좋다 뭐 이러지 않을까요? 제 생각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렇게 여쭤볼게요. 이제 뭐 이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결과이긴 한데 이게 그냥 개인의 이제 손해배상 뭐 차원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 제기됐을 때 상당한 파장이 일었잖아요. 윤석열 정부의 사실은 초기에 상당한 정치적 타격을 많이 받았어요. 그 후과가 굉장히 그래서 큰데 이 문제하고 또 하나는 어쨌든 윤석열 정부 초기 여론에 굉장히 부정적 영향을 이렇게 영향을 미친 이 사건을 단순히 요 이제 명예훼손 사건으로 볼 영역이 아니라 일종의 정치적 공작으로 볼 수 있는지 그건 어떻게 보세요? 정치적 공작이라고까지 제가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만 예. 법원이 판정승을 했잖아요. 거짓말을 한 것이다. 허위 사실로 당시의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을
모욕한 혐의가 인정된 겁니다. 예.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인 거죠. 그러니까 허위 사실이라고 법원이 인정을 했으면 그 허위 사실은 그런데 이 새만금 청장으로까지 복귀를 시켜준 거 보면 당시에 이재명 민주당이 덕을 봤다는 거 아니겠어요? 정치적 공작은 덕을 봤으니까 그때 이런 것을 총대를 메고 이재명 야당 대표 입장에서 보면 윤석열 대통령과 그때 한창 떠오르던 한동훈 법무장관 이 당시만 해도 둘 다 이제 사이가 좋았고 그 당시 여권의 두 축 아니었습니까? 예. 그거를 효과적으로 타격을 입혔다. 이걸 몇 년 지나서 평가해 준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보훈 인사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럼 그게 공작이었냐? 공작이었다 아니다라고 단정은 제가 못합니다만 예. 그 뉴스타파의 보도를 한 강진구라든가 그런 쪽의 보도를 인용했다고 하면서도 사실 확인을 안 하잖아요. 저 사람이 김의겸이 기자 출신이에요. 네. 한겨레 신문에서 오래 글 썼고 뭐 취재하고 글 쓰고 논설위원도 했고 저는 기자가 팩트 체크를 하지 않고 기사를 쓰는 사람은 기자라고 볼 수 없다. 사실 확인을 안 했잖아요. 아, 청담동에 그 김앤장 변호사 30명, 40명이 들어갈 술집인지 아닌지부터 봤어야죠. 나는 그게 기본이라고 봐요. 그 그랜드 피아노가 놓여 있는 데서 대통령과 법무장관이 참석하고 김앤장 변호사가 3, 40명이 거기 다 모여서 논다? 아니 좀 이상하잖아요. 정상적인 기자라면 중앙 언론사에 기자를 했다면 첫째 육하원칙을 따져야 되잖아요. 그게 가능한가? 대통령이 오고 법무장관이 한동훈은 술을 못 먹는다던데. 아, 기본적인 관계에 의심을 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김앤장 변호사들이 한두 명도 모이기 아니고. 힘든다는데 3, 40명이 밤에 대통령이 부른다고 거기 쪼르르 몰려가 가지고 가라오케를 합니까? 김앤장이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를 알면은 그런 말을 못 해요. 무지의 소산이거나 그 사실을 알고도 깔아뭉갠 거예요. 김앤장 변호사들은 각자가 하나의 이 벌집 구조처럼 돼 있어서 독립돼서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모여 앉아서 저 노닥거릴 시간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그런 의문을 기본적으로 체크를 해보면 이게 기사가 안 돼요. 그리고 그 술집에 가서 누구를 시켜서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첼리스트가 말았다. 야, 그 첼리스트 너는 진짜 그 대통령하고 법무장관을 봤냐. 최소한 거기까지도 확인을 했어야죠. 그런데 걔가 봤다고 서로 그런다 하더라도 저는 기사 쓸 때 마지막으로 또 확인을 해야 된다고 봐요. 윤 전 대통령 측이나 네. 최소한 한동훈에게 물어봐야죠. 그렇죠. 그래서 확인해야죠. 한동훈이 아니라고 하면 그런 중대 사건을. 극구 부인을 하면 기사를 쓰지 말아야죠. 그게 기본 아니겠어요? 저는 제가 기본 중에 기본 A, B, C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A는커녕 스타트부터 이상한 기사를 이제 썼어. 뉴스타파가. 그러면 그 기사 자체를 현직 국회의원이 믿는다? 믿고 싶은 거겠죠. 근데 이거를 자기가 발표할 용기가 없어. 왜? 김의겸도 머리가 돌아가니까 이걸 밖에서 얘기하면 바로 쇠고랑차게 생겼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디로 갖고 갑니까? 면책특권이 보장되는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로 가져가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줄여 말하면 정치적 공작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이번에 법원이 첫 제대로 된 법적 판결을 내려준 것이다. 예.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예. 소피아 찬님 후원 고맙습니다. 시청하시면서 좋아요 안 누르신 분 있으면 꼭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거의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 대통령이 가짜 뉴스에 관해서 선전포고를 사실 한 상황입니다. 네. 지난 대선 당시에도 당시에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이 가짜 뉴스 뭐 근절하겠다면서 여러 가지 선전포고를 하고 파출소까지 만드는 상황이 왔는데 지금 방금 이 중요한 가짜 뉴스를 우리는 봤습니다. 흑석동이 재테크의 달인께서 지금 첨당동 술자리 의혹 사건에 대한 이 가짜 뉴스, 거짓 뉴스를 확인을 했는데 이 문제와 오늘 김여정이가 아니 어제 김여정이가 또 확인해 준 게 있어요. 이 대통령이
지난번에 국방부가 우리 대북 확성기 철거를 하고 나서 이제 북한도 확성기를 철거를 했다. 대남 소음 방송기라고 하죠. 이제 그런 걸 철거를 했다 이렇게 이 대통령이 이야기했는데 김여정이 뭔 소리냐? 확성기 철거한 거 없어 하고 결국은 대통령이 거짓말 가짜 뉴스를 한 꼴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면 이런 중대 사례 지금 보수 진영을 향해서 무슨 가짜 뉴스 근절 대책을 해서 강력하게 지금 수사 기관을 움직였다는 것인데 아니 정작 중요한 이 가짜 뉴스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자, 이게 이제 가짜 뉴스가 아니라고 당국은 또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뭐냐면 예. 40개 중에 2개가 없어졌는데 1개는 곧바로 복원이 됐다. 예. 그리고 그 나머지 딱 1개가 철거됐다고 지금은 현상적인 사실은 그런데 그것도 언제든지 되돌려 놓을 수 있다. 아마 수리하러 들어간 거 아니냐 이런 말이 나와요. 합참본부에서 그런 취지로 한 2일, 12일에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팩트만 따져보면 북측의 40개 중에 2개가 없어졌다가 곧바로 하나는 다시 돌아왔다. 그럼 38 됐다가 39 됐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하나는 없앴다라고 하면서 당국은 가짜 뉴스가 아니라 그럴 거예요. 예. 숫자는 말 안 했지 않느냐. 예. 자, 이제 정확히 얘기를 해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국민들이 받아들일 때 숫자를 얘기 안 했지만 북한 측에서도 우리 조치에 호응해서 우리는 20여 개를 싹 없앴습니다. 며칠 만에. 우리는 빵을 만들었는데 40에서 38 됐다 39 된 거를 상응하는 조치로 볼 수 있느냐. 이건 좀 판단을 해봐야 돼요. 이게 그대로 있었다 그러면 가짜 뉴스가 되는데 그래도 하나라도 없어졌으니까 가짜 뉴스는 아니지 않느냐라고 얼마든지 주장을 할 수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함부로 가짜 뉴스다고 얘기할 건 아닌데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가짜 뉴스를 퍼뜨렸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힘들고 통일부 당국자와 국정원에서 아마 세게 이제 합참을 압박하니까 합참이 체크를 해봤어요. 그래서 발표를 한 게 그거야. 12일 날. 자, 그러면 가짜 뉴스를 퍼뜨린 혐의는 아닐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국민들이 판단하면 야, 참 옹색하다. 우리는 20개를 하루 이틀 만에 싹 없앴다는데 저쪽은 40개가 38 됐다 39 됐으니까 아주 거짓말한 건 아닌 건가? 자, 이건 이제 제 말씀이나 뉴스를 보신 시청자분들이 판단하실 영역이에요. 네. 가짜 뉴스를 퍼뜨린 건 아니라고 보는데 김여정은 여론 조작 노름이라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개까지 동원해 가지고 개꿈인지 뭔지 그런 이제 북쪽에서 김여정은 말을 좀 그렇게 항상 그 무슨 삶은 소대가리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우리가 좀 받아들이기에 이게 웃을 수도 없고 이상한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김정은과 김여정은 거의 이제 일심동체 아니겠어요? 네. 김여정이 김정은의 그 복심입니다. 계속 무슨 얘기냐? 우리의 관심은 남한 정권과 이재명 정권이 아니다. 니들이 무슨 조치를 해도 우리의 관심은 트럼프와의 군축 회담이다. 그것이 먼저지 니들이 무슨 짓을 해도 우리가 꿈쩍도 하지 않을 테니까 알아서 해라. 지금 말씀드린 대로 북한 인권보고서도 정동영이 올해부터는 안 낸다고 하니까 네. 지금 유화라는 표현도 부족하고요. 그냥 다 무장해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데까지 전부 지금 옷을 벗고 있어요. 이번에 그 태영호 씨가 맡았던 민주평통 사무처장 예. 임명된 사람이 누굽니까? 강용수 씨요. 예. 네. 통진당 사람이에요. 네. 통진당이 어떤 당입니까? 통진당은 해산된 당이잖아요. 네. 말 그대로 북한의 사회주의 혁명 노선을 충실히 따르던 그런 당 아니었습니까? 거기 출신이라고 하면 생각이 바뀌지 않았을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 이런 사람이 그 태영호 씨의 후임자가 됐는데 자, 이런 사람이 민주평화통일 정책을 사실상 총괄하는 자리에 올랐어요. 그러면 인사면에서도 지금 이재명 정권은 북한에 대해서 그야말로 윤석열 정부 때 입었던 그 여러 가지 그 옷들, 네. 그야말로 장비들, 무기들을 다 자진해서 내려놓았고 옷도 다 벗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북한이
권총 하나 내려놓을지 아무것도 지금 내려놓는다는 증거가 없어요. 그 대북 확성기 하나가 사라졌는데 그 합참 관계자의 얘기가 보도된 걸 보면 그것도 고치러 간 것 같다. 언제든지 복귀 가능하다. 자, 39개가 돌아가는데 언제 이 그 철거를 한다는 것인가요? 저는 이렇게 일방적인 그 조치 참 본 적이 없습니다. 예. 박상규 시사평론가님 모시고 자, 주요한 장면들 몇 가지를 좀 살펴봤습니다. 8.15 국민 임명식, 자, 가짜뉴스 김의겸 이번에 손해배상 판결 받은 거 포함해서 몇 가지 살펴봤는데요. 오늘 비가 오는데 내일 국민 임명식이 어떻게 될지 그 부분도 좀 폭우가 작동할지 그것도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들어오실 때까지 비가 쏟아졌나요? 비는 많이 안 오는데 이 지금 이미 내린 비 때문에 곳곳이 엉망이더라고요. 네. 특히 지하철 외곽 전철 순환선이 지금 상당히 연착이 심합니다. 네. 오늘 방송 늦어서 죄송합니다. 예. 반중시 나라 재정 이런 문제까지 함께 다뤄봤습니다. 박상규 시사평론가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옷이 다 말랐네요 이제. 네, 예. 고맙습니다. 독립, 성장, 역전, 패능경제TV 권미란입니다. 8월 25일 매일 저녁 8시 경제독립 8시 라이브 방송이 시작됩니다. 대형주 블루칩 발굴 전문가 이정호 멘토, 테마 선점 전문가 이주호 멘토, 글로벌 자산 배분 투자 전문가 문서진 멘토, 삼박자 매매 월드바겐헌트 송동현 멘토, 실전 초고수들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라이프를 180도 바꿔줄 경제 라이브, 경제독립 8시, 매일 밤 8시에 뵙겠습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